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자, 오늘 13차시 수업을 진행하다가 오늘 안 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조금 뒤늦게 찍게 되었습니다. 내용 이어가지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는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약 10년간 걸쳐가지고 진행이 되었었고, 당시 이제 이 왕위에 올랐었던 고종이 나이가 12살이었었기 때문에 약 10년간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대리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개혁정치 내용의 첫 번째는요, 일단 조선 후기의 사회의 세도정치이기 때 60여 년간 사회를 혼란하게 했었던 세도 가문을 축출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세도 가문이 누구였었다? 안동 김씨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변방의 치안을 방비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었던 임시기구였었던 비변사를 점점 양난을 거치면서 비변사가 정치기구화가 되었었단 말이야, 얘들아. 그치? 정치기구화가 되자 이 비변사를 폐지하게 되었었단 말이야. 자, 이 정치기구화가 되다가 세도 가문들의 정치의 근거지가 되자 비변사를 폐지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선생님이 단톡에다가 보낸 퀴즈 있죠? 퀴즈의 정답이었습니다. 뭐였지? 그렇지. 서원을 정리하게 됩니다. 서원 정리. 전국에 그렇지. 47개의 소수 서원만을 남겨놓고 47개의 서원만을 남겨놓고 정리하게 된다. 700개에서 47개로 대폭 줄이게 되는 거야. 붕당의 근거지였었던.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삼정의 문란을 수습합니다. 삼정의 문란을 개혁한다. 고친다. 어떻게 바꾸는지, 수치체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던 토지세, 전정과 그리고 군포를 내는 군역의 의무, 군정, 그리고 환곡이라고 하는 춘대춘합 시스템이 무조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되면서 환정이라고도 불렸었단 말이야. 이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했었던 게 뭐였어?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했었던 것은 바로 환곡이었었어. 자, 적어봅시다. 전정은 토지에 대한 세금이고, 군정은 군역에 대한 세금, 군포를 납부하는 것이죠. 아니요. 자, 환곡은 이제 환정이라 그래서 춘대춘합,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었다. 이 제도는 우리가 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 기억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춘대춘합, 고구려의 어떤 왕이 실시했었던 정책이야? 빈민구제책? 고구려의? 그렇지. 고국천왕이 실시했었던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국천왕의 진대법이었었고, 이 고구려의 진대법을 계승했었던 게 고려의 태조왕건의 흑창, 나중에 이제 성종 때 의창으로 개편이 되었었죠. 그쵸? 이런 모습들도 떠올려 주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문란해진다 그랬어? 토지는 어림잡아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군정은 어떻게 문란해졌다 그랬어? 어쨌든 군역의 의무를 지는 이들이 16세 이상부터 60세까지의 성인 남성들인데,
아직 16세가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한테도 군포를 납부하게 하고, 심지어는 임신한 이제 임산부한테도 성별을 알 수 없는 아이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렸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세금을 물렸었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백골징포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란을 바로잡고 시정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무엇을 했었냐? 토지세는 토지 조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검사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토지 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양전사업이라고 해요. 양전사업을 주장하고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군정을 보면은요. 군정은 굉장히 획기적이었어. 양반들이 가장 싫어했었거든. 그 이유는 뭐겠어? 양반한테도 세금을 걷었기 때문이겠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런 적이 처음입니다. 양반들한테도 세금을 걷게 하죠. 집집마다 세금, 이 군포를 내자라고 해가지고 호포제를 실시하게 된다. 호포제 실시. 알겠죠? 양반한테까지도 군포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환국이라 그래서 이 봄에 곡식을 빌려주면 가을에 갚는 빈민구제책을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으로 악용을 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했었단 말이야. 이건 어떻게 했냐? 원래 마을의 관청에서 곡식을 빌릴 수가 있었는데 관청이 아닌 개인의 창고를 열어라. 개인이 빌려주는 마을에서 뭐 유지라든지 아니면은 좀 집안이 사는 곡식이 좀 여유로운 집안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개인의 창고를 열어라. 사사로울 사, 그리고 창고할 때 사창제를 실시했었다. 해서 삼정의 문란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선 후기 세조 정치기 때는 왕권이 높았어, 낮았어, 얘들아? 왕권이 거의 바닥에 있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왕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개혁 정치를 추구하면서 왕권 강화를 위해 실시했었던 정책이 있어. 여기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크게 민심을 잃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경복궁 중건입니다. 경복궁 중건. 선생님, 경복궁을 왜 다시 지어요? 경복궁 언제 소실됐었지, 얘들아? 임진왜란 때, 그치?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의 궁궐인 이 경복궁이 결국에는 소실되었었기 때문에 이 경복궁을 다시 세워가지고 왕권을 구축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었어. 근데 경복궁을 지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돈도 필요하고 노동력도 필요해. 그치?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이가 펼쳤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일단 당백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상품 경제가 발달했었다. 조선 후기에는 그 이야기 했었잖아. 그치? 거슬러서 올라가면 숙종 때부터 사람들의 이제 상용화돼가지고 통용하고 있었었던 화폐는 바로 상평통보였어. 상평통보라고 하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안에 네모나게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이 상평통보를 역점처럼 끼워가지고 이제 묶음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했었잖아. 그치? 근데 이 상평통보에 100배의 가치에 달한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당 상평통보 100배라는 의미의 당백전이었었거든. 그래서 당백전을 발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백전이 100배의 가치가 있대.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상평통보가 이제 만들어질 때 들어간 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동전이니까 동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동의 100배가 당백전에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배에서 4배밖에 안 됐었대. 그러면 이건 당백전이 아니라 당삼전, 당사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니까 무엇을 초래할 수 있겠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화폐를 미친 듯이 발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사람들이 당백정은 또 받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해. 인플레 경제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혼란스럽게 되고 물가가 치솟게 되는 거. 이거 다시 원상복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가지고 당백전을 발행해서 시장 경제를 어지럽게 했었었고, 그리고 원하면 납부해라. 원납전을 강제 징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원하면 납부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기부금이잖아. 그치? 이 기부금을 강제로 내게 했었어요. 강제로 내야 되는 돈으로 이 월납정을 강제로 징수하기도 했었고,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했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경복궁 타령이라는 말도 있었어. 경복궁 타령이라는 노래도 있었어. 민중들 사이에서 경복궁 지으러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경복궁 지으러 가야 되네 하면서 이제 경복궁 타령도 있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경복궁을 지을 때 필요한 게 뭐겠어? 노동력이랑 자재는 뭐가 필요할까? 그 당시 조선시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는 무엇이었을 것 같아? 돌이나 나무였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돌이나 나무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이 자재를, 좋은 자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나무도 얘들아, 금방 썩어 문드러져 버리는 그런 나무는 안 될 거 아니야. 좋은 나무를 써야겠지. 그래서 양반의 묘지림을 벌목합니다. 네?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어. 이 나무는 우리 조상님 나무야 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이제 나무를 신당처럼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하는 그런 되게 이제 신성스럽게 여기는 조상님의 나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벌목을 해버리는 거지. 벌목을 해버리니까 이거 우리 조상님 나무야 하면서 이제 양반들이 화가 잔뜩 나게 돼. 양반들이 이 흥선대원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묘지림 벌목 플러스 세금을 양반한테까지 거두게 했었다라는 거. 요런 것들 때문에 이제 흥선대원군을 크게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여섯 번째 법전을 정비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이거 순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대전 회통 이라고 하는 법전을 이렇게 다시 한번 편찬하게 되는 거야. 순서로 따지면은 그럼 조선 전기에는 세조 때 만들어져 가지고 성종 때 완성됐었던 조선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법전 뭐예요? 경국대전 다음에 영조의 속대전, 그 다음에 정조의 대전 통편, 그리고 나서 흥선대원군 시기에 대전 회통까지 요 순서 맞추는 문제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육전조례까지 편찬을 해서 당대 이제 흥선대원군이 펼치려고 했었던 그런 개혁정치, 통치체제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게 되는 거야. 통치체제를 재정비하게 된다. 의정부의 이 기능이 약화됐었잖아, 얘들아. 그치?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되고 육조도 사실상 명실상부였었는데 이 비변사를 폐지함으로써 다시 의정부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려고 했었고 육조의 기능도 정상화시키려고 했었다. 통치체제 정비, 재정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이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시기에 외세가 침입을 해오게 된단 말이야.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 오늘날에 이제 흥선대원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흥선대원군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 되게 고집스럽고 다른 이들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특히 외세를 배척하는 약간 소위 제노포비아 같은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방인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이 당시 사회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흥선대원군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은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 한 모금 마실게. 자,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을 같이 한번 볼 것인데 얘들아 우리가 여기에서
당시 조선, 그러니까 한국사라 그래가지고, 우리 진짜 한국의 상황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었잖아. 그치?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보다 이제, 국제적인 정세를 함께 이해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함께 이해할 수 있다 그랬었지. 그치? 그러면 19세기 무렵에, 국외 정세를 함께 봐보도록 하자. 일단, 청나라, 중국은 어땠을지. 그치? 그리고 일본은 어땠을지. 이런 상황들을 함께 고려해가지고 이해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일단 중국도 개항을 했어. 항구를 열었어. 1840년에 처음으로 이제 청나라가 엄청난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 뭐였냐면 바로 아편전쟁이야. 청나라랑 영국이 무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편전쟁으로 땅 영국과 부딪히게 되는데 당시에 무기로는 청나라는 나무로 만들어진 정크선을 사용했어. 정크선. 근데 당시에 영국의 배는 뭐였는 줄 알아? 영국이 해상 강대국이잖아. 영국의 배는 네메시스호라고 하는 배를 처음으로 출전을 시켰는데 이 배가 철갑선이야. 거기에다가 우리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때 떠올려봐. 임진왜란 때 배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동시켰을 것 같아? 영차. 이게 안쪽에서 배를 열심히 젓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겠지, 그치? 근데 이 네메시스호는요, 증기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증기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청나라의 정크선들을 파죽지세로 박살을 내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2차 아편전쟁에서도 패배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총 이 청나라는 15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서구 열강의 식민지 수순을 밟게 된단 말이야.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런 수준으로 되게 이제 서구 열강들한테 이권을 빼앗기게 돼버려. 그 시기야. 그래서 사실 아편전쟁 이후로 영국에 의해 가지고 개항을 하게 됐다. 1차 아편전쟁 때 체결했었던 조약이 난징조약이야. 난징조약 밑에다가 이제 아편전쟁 써주시고요. 자, 1차 아편전쟁으로 난징조약으로 영국에 의해서 개항을 하게 됐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차, 2차 아편전쟁을 겪으면서 야, 진짜 세상에는 강한 나라들이 많구나. 왜냐면 2차 아편전쟁은 영국이랑만 싸운 게 아니라 어디랑도 같이 싸웠냐면 프랑스랑도 같이 싸웠어. 너무 강한 거야. 와, 영국, 프랑스 진짜 강한 나라구나. 세상의 서구 열강들, 그러니까 서양에는 더 강한 나라들이 많겠구나. 이들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열리게 되는데 그 운동이 바로 양무 운동이었어. 서양의 신식 무기 기술을 수용하자. 라고 하는 양무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양무 운동은 중체서용이라고 해서 어려운 말이지. 중체서용 전혀 어렵지 않아. 중국의 체제는 중국에 이제 분권적 체제가 있을 거 아니야? 청나라 왕조, 그치?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무기 기술만을 수용하자. 무기 기술을 수용하자라는 거. 서양처럼 뭐 공화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입헌군주제와 같은 것들은 지금 당장 이 청나라의 정서에는 쉽지 않지. 게다가 소수의 만주족, 그러니까 여진족이 이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고 있는 체제인데 공화정을 수립한다고 하면은 청나라 왕조는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느낄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무기기술은 수용하자 해서 중체서용을 내세워서 이 신식 군수물자 공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새로운 문물들을 정비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본의 상황은 어땠었냐면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처음으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처음에 이제 조약을 맺었었던 것은 미국과 일본이 화친조약을 맺었어.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미일 화친조약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후에는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부터는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상 불평등 조약이야. 굉장히 이제 근대적 조약이기도 했지만 이들한테도 불평등 조약인 거지.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 무슨 조약 있는 무슨 조약 있죠? 강화도 조약 있잖아. 그치? 그 강화도 조약이 이전에 이제 일본도 미국에 의해 가지고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개항을 하게 되더라. 개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서구의 선진적인 문물들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엇을 수용을 했었냐면 메이지 유신입니다. 메이지 유신. 메이지 일왕이 이전에는 이제 일본이 에도 막부 체제였었잖아. 그래서 막부 체제라 그래가지고 일왕이 있으면은 일왕 밑에 이제 막부가 이렇게 있고 막부에 이제 최고 권위자였었던 쇼군이 있단 말이야. 이 쇼군이 사실상 일왕이 더 높은데 천황 그들이 비해서는 이제 천황이라고 표현을 하지. 천황이 가장 높은데 이 천황이 정치적인 권력이나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막부의 쇼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었었어. 근데 이거를 다시 누구한테 돌려줘라? 일왕한테 돌려줘라 라고 하면서 일왕이 그 이제 권력들을 다시 손에 쥐게 되었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메이지 유신 입헌군주제. 그래서 동아시아 최초의 입헌군주제 국가고요. 동아시아 최초로 가장 근대화를 빠르게 했었던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나라의 발전의 수순을 밟게 되고요. 문물이나 그리고 서구적인 제도들을 빠르게 흡수를 하면서 신식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기도 했었고 신교육이나 아니면은 이제 신문제들도 다시 재정비를 하고요. 봉건제를 폐지하고 이런 이제 급진적인 모습들 또 군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징병제를 실시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물 개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문명 개화론을 내세워서 일왕을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국왕을 중심으로 입헌군주제를 실시했었다. 이런 모습으로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자꾸 이상한 모양, 다르게 생긴 모양의 배들이 스물스물 들어왔었던 시기야. 이때 흥선대원군 어떻게 했었느냐. 일단 우리가 처음에 막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안 돼 들어오지 마 라고 했었던 건 아니었거든. 시작은 언제였었냐. 이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어. 통상수교 거부 정책. 안 돼, 오지 마, 싫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이런 거부 정책들을 펼쳐 나갔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시작은 1866년이었어. 1866년 이제 사실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인 부동항을 찾아가지고 남하하고 있었거든.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어. 러시아는 국토 면적이 굉장히 넓은 나라지만 사실 면적이 넓은 것에 비해 가지고 국력 자체는 이제 다른 서구 열강들에 비해 가지고 좀 뒤처졌었거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라가 땅이 넓다 그래 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영국도 봐봐. 우리나라랑 국토 면적이 비슷하거든. 근데 그 당시에 최고로 강한 나라였어. 최고로 강한 나라. 거기에다가 이제 영국, 프랑스,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보면 엄청 땅이 넓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대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었잖아.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지. 결국에는 많은 식민지를 보유한다는 건 땅이 넓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그들이 식민지를 개척했었던 것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자재 생산지. 그러니까 사실 영국이 인도를 300년 동안 식민 지배했었잖아. 인도에는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 그래서 목화나 담배 등을 재배할 수가 있었지. 이거를 굉장히 싼 값으로 들여와가지고 다시 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인도에 비싸게 파는 거야. 두 번째, 상품 판매지. 영국이 서유럽에 있잖아. 서유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다른 나라랑 수교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영국의 물건을 인도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아시아, 유라시아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 거지. 러시아는 그게 쉽지가 않아.
그 이유는 일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용 면적 자체가 넓은 나라가 아니고 대부분이 산지에다가 엄청 춥죠. 러시아는 겨울이 오면 항구까지, 바다까지 얼어버릴 정도로 춥습니다.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바다를 가지고 있어야 돼. 바다를 제패해야 돼. 알겠지? 바다를 제패해야 되는데 그 바다를 제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치? 왜?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얼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겨울이면은 얼어버리니까 여기로 수교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무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러시아가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서 이렇게 호시탐탐 아시아의 약한 나라들을 이렇게 노려보면서 남하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우리 한반도야. 한반도는 반도라는 말 그 자체만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나라 서해바다, 동해바다, 남해바다 있잖아. 그치?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조선 너네 맘에 들었어 하면서 러시아가 우리랑 이제 접점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지. 이때 우리가 러시아가 남하를 하고 있어, 이거를 막아야 될 텐데 라고 느끼고 있었던 시기, 이때 우리나라에 찾아왔었던 것은 이미 이 청나라가 아편전쟁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간섭을 받고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청나라를 통해 가지고 우리 조선에 들어왔었던 프랑스 선교사들이 있어. 그 사건이 바로 병인 박해 사건이야. 병인 박해. 자, 국가 이름 중요합니다. 자, 병인연애. 이거는 이제 연도를 뜻하는 거야. 병인연애. 박해를 받았다. 박해는 이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진짜 이제 여러분들 문전박대 들어봤지. 환영받지 못하고 이제 내쫓음을 당한다든지 수모를 당한다든지 하는 것을 박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크리스트교가 이제 내쫓음을 당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병인 박해는 프랑스